우리 그런 실패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해야 될 만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트에서도 뭐냐면 내가 될랑말랑한 부분이 있잖아요. 될랑말랑한 곳에서 던져서 실패하여.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조커버그 컨셉으로 입어봤는데요. 네, 오늘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지난번에 너무 좋은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이시죠.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유명하신 이정모 관장님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저번에 이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에 한번 나왔잖아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요. 조 작가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어디 갔더니 조 작가님의 스몰 빅토크에 나왔대요 하고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친하게 지내놓을 걸 하고 생각을 했었죠. 이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토크 때 이제 관장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적 문해력이 정말 부모님들께 또 많은 걸 얻었었어요. 특히나 이제 과학적 태도와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 과학적 태도와 사고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뭐고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1세기니까 이제 과학의 시대다. 누구나 과학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과학을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과학자가 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해할 수 있고 과학을 문화로서 즐기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돼요. 그 태도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대충 마음으로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예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2017년에 대왕 카스텔라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종편 방송에서 이 대왕 카스텔라 500g짜리 대왕 카스텔라 하나에 식용유가 700g이나 들어간다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 식용유 700g이면 5,000kcal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했죠. 단 열흘 만에 대왕 카스텔라의 매출이 90%가 떨어져요. 결국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됐어요. 자, 500g짜리 카스테라를 만들기 위해서 식용유를 700g을 넣는다.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게 식용유 값이 얼만데 700g짜리를 그만큼 넣겠습니까? 식용유가 훨씬 더 비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우리 몸이 비중이 0.9 정도 돼요. 사람 몸이. 그러니까 일단 물에 떠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람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식용유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니까. 식용유의 비중이 0.9가 좀 넘는데 0.9라고 치고 그러면 700g에 0.9면 630g이에요. 500g짜리 카스텔 만드는데 630g의 식용유가 들어갔을 리가 있나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보도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20분의 1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보도였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 카스텔을 먹지도 못하게 됐고 거기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죠. 그러니까 숫자로만 따져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태도가 바로 과학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또 과학적 태도를 사실 저는 여러 얘기해 주셨지만 두 가지가 되게 이제 정리해 주셨던 게 되게 기억이 남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실패를 통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실패를 자산으로 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이제 중요시하는데 터무니없는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트 있잖아요. 다트. 그 벽에다가 딱 이렇게 맞추는 거. 어떤 아이들은 보면 다트 바로 앞에서 던져요. 이거 뭐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터무니없이 멀리서 던집니다. 그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실패하면 너무나 먼 곳에서 실패하면 그 실패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실패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실패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해야 될 만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트에서도 뭐냐면 내가 될랑말랑한 부분이 있잖아요. 될랑말랑한 곳에서 던져서 실패하여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던져야 되나 보다. 그럼 계속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패들이 있어요. 그게 의미 있는 실패예요. 그 의미 있는 실패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다른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 내가 조금 더 뭐 방향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아래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간만 주면 충분히 자기들이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규칙을 아이들은 스스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다 보면 기회가 많아야 되고 동료들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또 처음부터 다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밑을 떨어졌어. 그럼 더 높이 던졌을 텐데, 그 터무니없이 위로 던지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각도를 찾아가는 것도 부모님이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대화를 통해서 얻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패 자체가 사실 절대적 가치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실패로부터 뭘 배웠냐, 그래서 무엇이 성장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고, 실패하는 것을 오히려 많이 하게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 다양한 과학자들 또 발명가들도 그런 여러 실패 끝에 이제 성공이 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로부터 많이 배우고 성장한 그런 사례들 중에서 혹시 관장님께서 뭐 기억나시는 거, 또 되게 인상 깊었던 좀 에피소드나 예시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되면 이제 방송국에서 그냥 노벨상 해설해 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 약간 짜증나는 게 하나 가지고 뭐냐면 노벨 물리학상을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아,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걸 누가 노벨상을 주겠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서 이제 꼭 다 끝나고 나면 꼭 마지막 질문은 천편일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노벨상을 받게 될까요? 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앞으로 10년간 못 받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럼 왜요? 우리나라 돈이 없습니까? 전문가가 없습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많아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연구비도요, 전 세계 절대 액수로 따져도 전 세계에서 4위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왜 노벨상을 못 받을까요? 그러면 대답은 뻔해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이라는 게 뭔가 있던 걸 조금 개선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전혀 새로운 거에 주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했던 거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실패에 기회를 주지 않았었어요. 실패하면 아예 연구비도 끊기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되게 만만한 것들을 많이 했죠. 될 만한 것들을.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실패해도 되는 연구비를 측정했죠. 지금부터 한 10년 후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왜? 몇 년 전부터 실패를 막 해나갔거든요. 그 실패라는 모습이 사실 과학자들에게는 되게 일상적인데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있었어요. 2003년 1월 달에 딱 화성에서 착륙을 했어요. 90일간의 활동을 해라 하고 착륙을 딱 했는데 착륙하자마자 몇 주 안 돼서 신호가 끊겨요. 그러니까 끊기면 사람들은 아, 이거 틀렸구나 하고 말 텐데 그 과학자들에게 너 실패했으니까 너 딴 일 해가 않고 너 그때 어떻게 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겨우 신호가 가면 66번을 재부팅을 합니다. 근데 거기 뭐 항상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걔도 자전하고 우리도 자전하고 그러는데 마주치는 순간마다 재부팅을 해요. 66번 했더니 결국엔 걔 살아났어요. 그래서 또 몇 년 또 잘 다니는데 2006년 4월쯤에는 앞쪽에 오른쪽 바퀴가 망가져요. 앞바퀴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야, 앞으로 못 가면 뒷바퀴로 뒤로 가지 뭐. 방향 바꾸기도 어렵고 하지만 어쨌든 뒤로 가면서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원래 90일 일하면 될 친구가 2000일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야, 화상 탐사선 갈 때는 바퀴 망갈 수도 있잖아. 사륜 구동해서 내 바퀴 전체가 다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가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안 하는 게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요번에 누리호가 성공했지만 그 전에 왜 한번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 실패 아무나 해본 거 아니다. 모든 국민이 사실 그랬어요. 다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실패 자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우리 많이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실패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관장님께서 사실 과거에 입시나 실험 등에서 여러 실패를 또 경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실패들이 쌓여서 이제 자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좀 개인적으로 삶에서 기억나시는 좀 실패 경험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고등학교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떨어지고 대학교 떨어지고 대학원 떨어졌고요. 제가 한 번에 된 거는 군대밖에 없어요.
군대만 한 번 해가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도 사실은 뭐 시험 여러 번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뭔가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괜찮았던 게 제가 생화학과를 갔거든요. 요즘은 생화학과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 데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화학과 갈 때만 해도 생화학과가 뭔지 모르고 갔어요. 재수했으니까 옛날 선생님한테 저는 가서 원서 썼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3학년 담임선생님이 써줘야 되는데 3학년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1학년 선생님이 딱 지나가면서 야, 너 점수 몇 점 받았냐? 몇 점 받았다니까 되게 잘했네. 되게 잘했거든요, 재수하고서. 그러니까 원서 써주세요. 그랬더니 서울대 가야지. 근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연세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꼭 연세대를 가야 된대요. 근데 저는 농학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떡하냐, 연대 농대가 없는데 하고 막 찾아주신 게 생화학과였어요. 그분이 오해하신 게 뭐냐면 생화학과의 화가 꽃화인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꽃, 이게 원예과네 하고 간 거예요. 요즘 들으면 약게 말이 됩니까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시아의 생화학과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 보니까 과티를 맞췄는데 바이오 케미스트리 써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생화의 화가 플라워가 아니라 케미스트리였어. 그러니까 야, 너 바보 아니야?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때부터 내가 원하던 과가 아니니까 딴 걸 해야지. 그러니까 자식과에 적응 잘 못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주로 경제학과에서 지냈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경제학은 뭐 정치 경제학일 줄 알았더니 수학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과의 수학이 또 이과생이 보기엔 또 약간 또 지루한. 그 3학년 때는 철학과, 4학년 때 신학과에 계속 옮겨 다님이 있었죠. 그때 저는 되게 후회했어요. 난 대학생활 정말 이상한 것 같아. 1학년 때 생화학과 다니고 경제학과, 철학과, 신학과 다니다가 그리고 또 유학은 또 유기화학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력서 보면 얘는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 난 다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실패가 그때그때 즐겼더니 내 삶에서 내가 그냥 과학 작가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살아가는데 이게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주 얘기 드린 건데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커넥팅 더 더츠네요, 정말로. 그 점들이 결국 다 이어져서 지금의 관장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정말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궁금한 게 자녀분들 에피소드도 좀 궁금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자녀분들 좀 키우시면서 좀 경험했던 또는 자녀분들이 겪었던 기억나는 그런 실패 에피소드가 있다면 또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어느 날 큰애가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갈 때쯤에서 자기는 수학을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 수학 제일 좋아하는데 수학을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미대를 갈 건데 수학은 서울대 빼놓고는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수학을 안 하면 얘는 어떻게 정말로 미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미술학원 안 다니고 학교 미술반만 통해가지고 홍대 미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일단은 뭐가 기억나냐면 탄력성이 있었어요. 그때 큰애가 보면 중학교에서 예고를 한번 시험 봤어요. 터무니가 없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예고 시험을 딱 봤어요. 딱 보고서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는데 차에서 물어봤죠. 그림 잘 그렸어? 그러니까 아빠 내가 태어나서 오늘처럼 잘 그린 날이 없어. 그런 거 되게 자부심을 그린 거야. 그럼 되겠네. 근데 아빠 애들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중학교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린다 생각했는데 서울 예고 시험 갔더니 자기 문제도 이해를 못했대요. 딴 애들은 너무나 잘 그리고 뭔가 말을 하는데 이해 못했대요. 그래서 딱 집에 오는데 오늘 시험 봐서 쉬어라 그러는데 아니래, 오늘 학교 데려다 달래요 다시. 왜? 그러니까 이제 연합고사 준비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날 안 거죠. 내가 이 예고에 합격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지만 괴로워하진 않았어요. 둘째는 말도 못해 많이 떨었어요. 되긴 됐지만 수시부터 뭐부터는 많이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자기를 떨어진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요. 같이 작품 활동하고. 내가 떨어질 때도 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잘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걔네들한테 많이 배우고. 근데 걔네들도 뭐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라 음악은요, 삼수하는 사수하면서 되게 많거든요. 그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친구가 돼서. 나만 실패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회복하는 애들이 중요한 거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 모아서 같이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10개 공부하면 하나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될 때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된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뭘까? 전화해서 축하해요. 한번 만나줄래요? 당신의 공모했던 것들. 왜 서류 있잖아요. 내 서류들 비교하면서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자녀분들도 관장님처럼 그렇게 낙관적으로 또 동시에 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돼요. 아쉽지만 여기서 좀 더 해봐야겠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실패한 부분들을 엄마랑 아빠 얘기하면서 격려받고 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끔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더더욱 그 애들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사실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예를 들면 실패는 당연하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일 것 같은데 좀 어떤 태도로 우리 아이들의 실패를 바라봐주고 좀 격려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일단 엄마와 아빠가 기댈 언덕이다. 내가 딴 데서는 상처받아도 엄마 아빠한테는 상처받지 않는다. 아무리 실패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신뢰를 주는 거. 신뢰. 네, 신뢰. 그래서 애 함부로 야단치지 마시고. 저는 한동안 우리 아버지하고는 몇 년간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얼마나 제일 괴로운 사람 난데. 네. 제일 괴로운 사람 나고 아버지는 내가 그거 한지도 몰랐는데 막 버럭 화내고 뭐 세상에 너 같은 놈이 어떻고 막 그러는데 내가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아버지랑 얘기 안 해. 막 이런 식이 돼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 아주 나중에 변했어요. 제 나이보다 더 많아진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했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줘야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죠. 자기 성장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발판 탁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높아질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이겠죠. 제일 괴로운 건 실패한 당사자니까. 그럼요. 네. 네, 너무 거기에 또 뭔가를 하실 필요 없이. 내가 고등학교 떨었을 때 제일 슬픈 사람 나였어요. 대학 떨을 때 제일 슬픈 사람 나오고요. 예, 운전면허 떨었을 때 제일 괴로운 사람 나요. 근데 운전면허 1년 떨어졌거든요. 그때보다 막 뭐라 그러면 그냥 확 운전 때려쳐 그렇게 되죠. 근데 계속 운전에 겁내지 않고 도전하게 해줘야죠. 그럼 이제 많은 부모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런 실패하는 태도와 관점이 사실 과학교육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난 영상에서 과학을 어릴 때 좋아하던 아이들도, 예를 들어 뭐 공룡 좋아하던 애들도 결국은 더 이상 공룡에 대해 질문할 게 없을 때 그 흥미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좌절이나 실패의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애들이 좀 이런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의지를 잃게 됐을 때 그걸 극복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부모님들이 이끌어 주시려면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럴 때는 저는 그 지식을 던져줄 게 아니라 애들에게 다른 감각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경험, 청각적인 경험, 아니면 촉각적인 경험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촉각적인 경험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대원 자연사 박물관 시절에 부모님이 딱 애들 데리고서 봤어요. 보고 나서 뿌듯했어요. 철수야,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서대원 자연사 박물관에서. 아이들은 뭐라 하냐면 공룡 미끄럼틀이 제일 좋았어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되게 황당해하면서 실망하세요. 아니 미끄럼틀 때문에 우리 여기 온 게 아닌데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 경험이 제일 커요. 왜냐면 미끄럼틀은 온몸으로 경험해요. 내가 뭘 하나 만져만 봐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 미끄럼틀 누워서 쭉 내려오잖아요. 온몸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만큼 촉각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각과 청각이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덩어리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빛을 맞추고 소리를 내는 뭔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동형 전시물도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은 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 거죠. 아, 얘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 인공지능에 관심이 희미해지네? 그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인공지능 전문가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곳곳에 보면요, 프로그램 많습니다. 과학관이나 무슨 뭐 도서관 이런 데도 과학자 초대해서 강연하거든요. 강연자들에서 이제 만나게 하고, 거기서 질문하게 하고, 같이 사진 찍게 하고, 그 사람 책 사가지고 사인 받게 하고, 아이들에게는요, 어떤 저자의 사인본을 갖는 건 커다란 경험이에요. 그 친구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책을 다 모으고 싶어요. 다 모으고 계속 그 부분에서 책을 읽게 되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고정희 시인을 우연히 한번 만나가지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시집을 다 사게 되겠어요. 한동안 그걸 갖고 가방 속에 다녀요. 그 전에 그분을 만났던 종로 서점가 얼쩡거리다 또 만나잖아. 사인 받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아예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내 책을 다 갖고 가서 사인을 다 받은 적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충분히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주변에 막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시간도 좀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롤 모델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럼 이제 또 처음부터 그렇게 과학을 좀 좋아했던 애들도 있다면 반대로 과학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또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너무 또 싫어하지 않게 또는 더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부류의 아이들의 차이가 어떤 데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데요. 잘하는 거 좋아해요. 피아노 좋아하는 애과 피아노 싫어하는 애 있잖아요. 처음에 다 피아노 갈라 그래. 갔는데 안 돼. 그러니까 피아노 싫어져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잘 되는 애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과학은 이런 것 같아요. 과학은 다른 것과 달리 언어가 달라요. 과학은 자연어가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비자연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21세기의 문화인으로, 21세기의 교양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수학을 잘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과 시민들을 중간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 있지만 아인슈타인이 대중서 쓰지 않잖아요. 대중서를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시민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교양 과학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우리 애들이 이런 책들을 통해서 과학적 언어만 잘 이해해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과학적인 본질, 태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획한 이 어린이 과학 시리즈 이제 사이다가 또 이번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다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9트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쪽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개념을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인어공주하고 해양을,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게 피노키오 가지고서 로봇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 또 하나가 질문을 계속 이끌어내는 거예요. 바이러스, 인공지능, 요번에는 연력학, 이런 부분을 한번 답을 던져주고 끊기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계속 질문을 끄집어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얻으면서 내가 그 대화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화형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독자로 하여금 이 책의 한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하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요. 우리나라 147개의 과학관 가운데 가장 큰 과학관, 아시아 최고의 과학관에 최고의 과학자들이 쓰셨습니다. 내용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과학적 태도, 과학적 언어를 정말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또 아이들의 호기심과 질문을 남기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